부동산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통계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온도에 대한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해당 기사 준비했습니다. 스타트업 IT 산업에서만 들어보셨죠? 스타트업에 부동산이 더해졌습니다. 부동산 스타트업에 관한 기사도 준비했습니다.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민박업에 관한 뉴스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호텔리어 한번혜입니다. 예쁘고 럭셔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 왜 호텔리어예요? 이번 주에는 도시민박 사업에 관련된 뉴스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이유님 말씀 씹는 건가요? 늘 있는 일이라 전 익숙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최근에 날이 더워서 그런지 그 사소한 일에도 그 날선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도 불고 하니까 조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장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청년 아이유입니다. 웬 복청년? 복숭아 청년이요. 청년도 아니고 복숭아는 또 뭐고. 아이유 노래 모르세요? 복숭아? 예. 아니, 농담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에 복청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복부인 예. 아닌 복청년? 예. 좀 기다려 보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먼저 오늘 뉴스입니다. 7월 주택 매매 9.6만 건, 전년 대비 13.6% 하락, 작년 빼면 역대 최고치라는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작년 7월 동월 대비 13.6%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두 개의 시각으로 각각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7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로는 5개월 연속 증가세다. 6월과 비교하면 3.2%가 늘었으며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이 영향을 줬다라는 기사고요. 반면에 같은 집계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쓴 기사입니다. 주택매매 1년 사이 뚝, 지방은 더 감소라는 제목입니다. 두 개가 사실은 같은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논조로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전년 대비 13.6%가 감소하긴 했지만 작년 빼고는 역대 최대치다. 그래서 거래가 아주 원활하다는 의미로 쓰여졌고요. 또 하나 그 부정적인 기사에는 13.6%나 떨어졌고 지방은 더 감소했어. 이런 톤으로 쓰여서 같은 통계를 가지고도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뉴스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는 지역만 카페를 보더라도 요즘 지역만 카페에는 주로 육아와 각종 생활 정보들을 얻기 위한 정보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 주택 매매와 관련된 질문들이 곧잘 올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여전히 그 매수세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10월 전세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구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창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카페 등에서 많은 사람이 문의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실수요도 여전히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하세요. 그냥 지역만 밖에는 그냥 편하게 육아 그런 거 고민 상담하듯이 그냥 가볍게 물어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잠재적인 수요자가 좀 많이 보인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은 이제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그 통계 하나를 엉뚱한 통계를 갖다 부동산에 그 바로미터로 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원가입수예요. 우리 카페에 하루에 가입되는 일가입 회원수를 그거로 저는 그 통계를 주로 잡는데 그게 묘한 게 카페 회원이 급증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올라가요. 그리고 감소하기 시작하면 떨어져요. 의미가 있네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과 어찌 보면 되게 유사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카페 회원 가입수가 이제 7월 들어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7월까지 거의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다가 이제 7월 들어서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선행 지표인가요? 그거는 그게 이제 꼭 맞는 지표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공식 선행 지표라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런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이제 좀 낯이 뜨거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제
감을 잡을 만한 지표가 될 것 같긴 될 것 해요. 같지 않아요? 네네. 일반적인 관심도로 네.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다른 카페를 가도 그게 회원 가입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꼭 챙겨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은 500명이 가입을 하다가 이번 달에 갑자기 막 이제 1000명씩 막 이렇게 가입을 하면 다음 달도 1000명 막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다가요. 꺾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꺾어지는 지점에서는 사실 표시가 안 나요. 왜냐하면 500명 가입하다 1000명을 가입하면 되게 많은데 그 다음 달에 뭐 8, 900명을 가입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표시가 나질 않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저는 굉장히 그게 꺾어지는 지점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리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월 대비 그럼 얼마나 떨어졌나요? 지금 전월 대비해서 제가 저 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일단은 한 1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10% 정도 가입 인원이 줄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네, 지금 60명씩 가입하다가 최근에 30명에서 40명 수준이면 더 떨어졌겠네요. 10%가 아니네요. 한 30% 이상 떨어졌겠네요. 일단 가입수로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그것도 근데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네. 그 부동산 같은 데 봐도 사실 되게 그 질문 최근에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겠구나 네. 그 생각은 저도 하고 있거든요. 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전년 동월 대비 0.8%밖에 줄지 않은 반면 지방은 27.3%가 줄면서 감소폭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이사철이 아닌 여름 비수기에도 저금리 기조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강세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름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과 서울에만 지금 집중된 현상이고요. 지방에는 완연하게 거래가 이제 줄어든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이제 추가되는 기사를 한두 개 더 보면요. 1월부터 7월까지 지방 같은 경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같은 기간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54% 가까이 줄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죠. 대구는 반토막 났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5년 평균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무려 127%가 상승을 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85.8%가 늘어난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5년 통계를 기준으로 봐도 한 5%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기사를 보면 아직까지 거래는 꾸준히 많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의 거래는 분명하게 줄었고 어떤 하락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징조를 우리가 전체적인 하락의 어떤 그 신호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금리로 인한 그 자금의 유동성이 결국을 이런 사태를 갖다가 일시적인 사태로 돌리고 다시 그 큰 그림상으로 매매의 상승기로 다시 턴할 것이냐, 뭐 이런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그 지금 주관을 지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유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떤 쪽에 더 어떤 쪽에 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럼요. 네, 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지방이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최근에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의 전조로 본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아이언님은? 예. 그 이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더 기사를 말씀드리면요. 그 제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 거래가 반토막 난 지방 4분기부터 집값 하락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 기사의 내용에서 보면 하반기에는 지방 같은 경우입니다.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으로 인한 4분기쯤에, 그러니까 올 4분기에는 주택 가격 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이 조정은 201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아이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하락의 전조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울산이나 거제도나 이런 곳들은 사실 그 조선 때문에 그 거시 경제가 좋지 않은데요. 그런 경우에 시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한번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전자와 후자 중에 어느 쪽에 좀 그 비중을 두고 계시나요? 저도 분명히 이게 시그널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의 경우에는 사실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청약이 활개를 띄었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해서 입주 물량이 도래를 하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집을 팔고 그러고는 입주를 하셔야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혹은 이제 기존에 있던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이 아파트들을 팔려고 했더니 막상 이제 시기도 여름 비수기여서 그런 것도 전통적인 있지만, 비수기이기도 그렇죠. 하죠. 전통적인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일단 잘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시장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비슷한 양상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빨리 단시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집을 내놔도 분위기가 죽으면 집을 팔기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꾸준히 매수세가 붙어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오래된 아파트를 하더라도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재건축을 보일 것이다.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장의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받아주는 또 수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양상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시기의 비슷한, 문제지 예. 비슷한 게 이제 입주가 도래하면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수도권 같은 경우도 물량 공급이 너무 많을 것이니 그때 되면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최근에만 네. 최근에 예. 들어서 이게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앞으로 시장은 계속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논리가 작년 같은 경우 어땠냐면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지방 시장도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수도권보다 더 좋았거든요. 폭발적이었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논리가 아니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방 시장은 왜 지금 올라? 그리고 분양권은 왜 이렇게 열기가 높아였었다는 거죠. 근데 불과 1년 만에 그 지방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실제로 제가 봐서도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조정 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수도권과 서울이 물론 그 이제 양극화가 심화돼서 탄탄한 면은 있어요, 분명하게. 그렇지만 만약에 내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이나 주택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그렇죠. 참 그거 굉장히 궁금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이런 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강남 불패, 흔히 말하는 그런 논조를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이제 저는 강남 불패가 물론 저는 카페에도 어떤 분이 강남 덜패라는 그 닉네임이 있던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덜 패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불패는 아닐 예, 것이다. 불패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청약통장 시들 분양잔치 끝났나라는 제목인데요. 최근 들어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신규 가입자 수가 과거 한 번도 감소세를 나타낸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 86만 명이 늘어간 것과 비교하면 11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순위로 신규 가입한 뒤 1순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순위 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가입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전문가는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청약시장에서 통장에 가입하는 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꼭 청약을 안 하더라도 그냥 가입해놓고 적금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인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줄은 것은 아무래도 그 지방시장에 대한 회의감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이유가 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이제 기존에 네. 집은 굳이 살 필요는 없어. 그냥 전세로 살면 되지 월세로 살면 되지 하시던 젊은 층 굉장히 많이 주택을 구입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의 경우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안 만드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차피 1년만 가지고 있으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래된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유주택자는 2순위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이런 지표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사실 연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 분양 시장이 한 2, 3년 동안 그 많이 올라왔고 심지어 최근에는 거의 과열 국면으로 치닫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더 이상 가입해서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회의감이 증대한 거 아닌가. 그래서 분양가도 너무 비싸고. 예,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자 10명 중 4명은 분양권 전매가 목적이라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올 하반기 아파트 청약자 10명 중 4명은 청약 목적이 분양권을 되팔기 위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7일 닥터 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4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하반기 분양시장 소비자 선호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9%가 분양권을 되팔려는 투자용으로 아파트에 청약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상반기 설문조사보다는 8.8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전체 응답자 중 44.9%가 하반기를 청약하기 좋은 때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반면 18.3%는 나쁜 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또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 수도권 3곳, 경기권 3곳에서 그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서울 세 곳이요. 서울 세 곳. 예, 서울 3곳. 예. 예. 그 순위가 어떻게 나왔죠? 신반포 18차, 24차 레미안이 46.8%로 1등이었고요. 방배 에코자이, 신촌숲 아이파크 순이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하남 가밀지구 공공분양이 1순위였고요. 동탄 이신도시 롯데캐슬, 그리고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가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서울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신반포 18차, 24차는 그 저희 나와바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18차, 24차는 전체 가구수 475 가구 중에 그 146세대가 일반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경에 모델하우스 오픈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그 담당자를 잠깐 뵀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신다는 얘기를 그 하시더라고요. 이 물건의 특징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그 기존의 조합원들이 40평, 48평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은 전부 다 강남권에서 그 귀하디 귀한 소형 아파트인 24평이나 그 34평 규모들이 다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기존의 조합원들이 40평과 48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4평, 34평으로는 거의 다 이게 이제 층이나 향이 좋게 나온다라는 거죠. 조합원들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특이 사항이고요. 그 이제 관심 가질 부분은 이제 DH 아나일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가 이제 9억 이상이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근데 뭐 삼성에서 이거를 보증 서줄 리는 만무하니까 결국은 중도금을 다 자기 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만 청약하는 어떤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까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의 대상이고요. 예상하는 분양가는 저는 한 4,200에서 4,300선? 그 정도 선에서 나올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근데 여기가 네. 사실 높은 층 같은 경우는 일부 한강 조망도 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한강 조망권 같은 경우에는 네. 강남에서 강을 바라보려면 이게 향이 북향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 이제 향을 선호하는 데다가 이게 완벽하게 아크로 리버파크처럼 강변 조망권이다라고 하면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향으로 짓지만 일반적으로 강에 딱 붙은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큰 길 하나를 건너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북향으로 짓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집들은 대부분 남향을 보고 있고요. 아마 강이 보인다라고 하면 부엌 쪽 창 거기서 이제 높은 층에서 아마 일부 세대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반포 잠원지구에서 소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층이나 향이 조합원께 없으므로 아주 잘 나온 그런 형태의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방배 에코자이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353세대 중에 분양이 96세대고요. 9월에 역시 입주자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배 3구역이고요. 여기 위치가 방배역 부근이긴 한데 조금 거리는 있고요. 신동아 아파트 아시나요 혹시? 네, 네, 그 방배역 그 뒤쪽에 있죠.
네네. 신동 아파트랑 이제 상문고등학교랑 방배 삼익아파트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데 네, 조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 두 단지 다 일단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이제 좀 단점일 것 같고요. 그렇네요. 방배동도 사실 되게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있는데 그렇죠. 드디어 이제 이게 3구역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면 예. 이제 5구역도 곧 일반 분양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배 같은 경우도 이 방배 에코자이를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사님 혹시 이 방배 3구역 같은 경우는 네. 장제터널 수혜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거리가 좀 상당히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일반 기사들 보면 예. 장제터널 수혜로 이제 좀 나오는 기사들이 있긴 한데 음, 그거는 좀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약간 저는 거리가 예.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얘는 장제터널로 가려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실 강남 갈 때 그냥 가도 되는데. 그렇죠. 이제 예. 그렇게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아파트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문제는 이제 분양가겠죠. 그렇죠. 예. 여기는 근데 분양가가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한 3,600만 원 전후로 나올 아.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4년 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방배 아르떼가 3,199만 원에 나왔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 제가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예, 그 이제 그런 거죠. 만 원에서 왜 그 100원 깎아주고 9,900원대 아파트 뭐 이제 9,900원대 물건 홈쇼핑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왜 기억을 하냐면 3,200만 원에서 만 원 뺀 금액으로 맞춘 듯한 느낌? 예, 예, 그것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당시 이게 이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미분양이 좀 많이 났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예, 롯데에서 어떻게 이거를 팔았냐면 그 임대 조건부 환매 아파트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데 등기는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일정한 기간을 살아보고 그게 그때 시세가 따라와 있으면 그냥 자기가 가져가든가 이제 시장이 나쁘면 도로 이제 롯데한테 환매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게 지난 2년간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된 거고 현재 시세는 한 3,400만 원 선 내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3,400 방배 아르떼가 뭐 그 정도 시세인데 여기는 또 신규로 입주하는 차세대 예.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3,600선 내외를 생각하나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신촌숲 아이파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촌숲 아이파크는 신수 1구역을 이제 재개발하는 단지고요. 1,015세대 중에서 568가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거는 25평이 174가구나 나온다는 건데요.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 이름에 신촌숲 이름이 붙어가지고 신촌숲이 어디냐 뭐 이러시는데 그 여기 경의선 공원이 이제 앞에 펼쳐져 있어서 경의선 공원이 효창공원역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잘 가꿔져 있어요. 재작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경의선 공원이 있어서 이제 앞에 숲이 있다라고 해서 신촌숲이라고 하고요. 경의선 서강대역이 이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 경의선역이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 경의중앙선 이제 아, 그 구리 넘어서 이제 남양주 쪽에서 아, 오는 게 네네. 이제 지금 이촌 지나는 거 맞죠? 그쵸. 어. 이촌 지나서 용산 지나서 공덕 지나서 이제 저쪽에 DMC 쪽에 수색까지 가는. 그게 양평까지 가더라고요. 그쵸. 예. 네. 저는 제가 잘 이용해본 노선이 아니어서 잘 많이 몰랐네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출퇴근할 때 이제 예. 중앙선을 이제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때는 경의중앙선이 되기 전에 중앙선을 예.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옥수 쪽에서도 가고 이제 청량리도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선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예. 주말에 굉장히 예. 이용객이 많아요. 예, 가까운 분이 양평에 그거 타고 갔다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서울에 결국 그 1, 2, 3등한 아파트를 살펴보면 굉장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반포 18차와 24차 같은 경우는 9억 이상의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흥행 성적, 대출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흥행 성적을 낼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물건을 볼 수 있고요. 방배 에코자이는 사실 분명한 서초동이잖아요. 그렇죠. 서초동에서 나오지만 뭐 한 3,600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 이하에 나오는 아파트의 어떤 흥행성. 그리고 신촌숲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개가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반면에 그래도 이게 한 500개가 넘으면 그렇죠. 물량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북의 흥행성 이런 측면에서 세 개 물건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권을 잠깐 살펴보면 1, 2, 3등을 한 아파트들이 하남의 가밀지구, 동탄 이신도시, 다산 신도시 이래서 대부분 뭐 들어봤을 만한 그런 신도시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저는 특별히 다산 신도시의 지금 지구가 끌리더라고요. 왜요? 제가 임지금을 좀 좋아하거든요. 안 물어봤거든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아윤이 부동산 스타트업 관련 기사 준비하셨다고요? 소개 부탁드려요. 예, 매일경제에 소개된 기사인데요. 모바일과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 건물 임대,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관한 기사입니다. 추선님, 근데 클라우드 펀딩이 뭔가요? 네,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관련된 질문은 다 저한테 하시는군요. 묻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안 물을래요. 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크라우드는 대중이라는 의미고요. 기존의 펀딩이 주로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나 큰 기업들에서 나왔던 것에 비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대중들이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서요. 자금을 소액으로 이렇게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은 2009년 4월에 출발한 미국의 킥스타트가 있죠. 아윤님,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 좀 하나하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1970, 80년대에는 복부인이 있었죠. 최근에 20대부터 30대 청년들이 차린 부동산 스타트업이 영역을 확장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복청년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한보대님은 그럼 복청년가요? 복미씨죠, 복미씨. 주선님은 그럼 뭐죠? 할아버지? 할아버님이시죠? 예. 끝나고 봅시다. 스타트업 중 98%가 2년 내에 망하고 99%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부동산 스타트업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부동산 투자부터 건물 임대와 세입자 네트워킹 서비스, 아파트 시세 영상 정보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을 크게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스타트업은 부동산 투자 크라우드 펀딩 회사인 위펀딩이라는 회사인데요. 빌딩 자산 가치를 평가하던 감정평가사 출신 대표가 부동산 금융 정보기술 업계 지인들과 함께 설립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 이 위펀딩이라는 회사는 투자금을 500만 원으로 제한해서 2030 청년층이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대중적 투자 상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펀딩 투자자들은 20대, 30대가 무려 65%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호 상품은 투자 기간 10개월 동안 3억 원을 모집해서 9.4%나 되는 수익률을 냈고요. 네. 2호는 1억 원을 모아서 5개월 동안에 19%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기사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5개월 동안 그쵸. 19%면 도대체 어떤 상품을 만들길래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높을까요? 그것도 부동산 그러니까요. 투자로 네. 5개월에 19% 수익을 올리려면 제가 아는 건 분양권 투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분양권을 그러면은 하나 사서 5개월 그렇죠. 동안에 19%의 수익을 올리고 팔아서 피를 배당을 한 건가요? 네, 그랬나 야, 또 봐요. 분양권은 아닌데 예, 수익률이 꽤 높더라고요. 뭐 어떤 건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솔깃하네요. 그쵸. 예. 다음은 스타트업인 패스트5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국내에서 연간 1조 원 규모의 공유형 오피스 임대 시장의 국내 첫 스타트업이고요. 이번에 6호, 7호점을 개점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달 들어서 세입자들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입주사 전용 네트워킹 모바일 앱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피스 임대 시장의 첫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한 예. 층을 갖다가 다 통째로 빌려서 예. 이게 뭐 나눠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그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큰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그걸 네네. 쪼개서 예. 개인 사업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하더라고요. 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고요. 예. 그 회의실 같은 거는 별도로 만들어서 예. 입주자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예. 제가 찾아봤는데 월세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에 이제 다 포함돼가지고 전기세나 그런 거 안 내도 되고요. 저렴하네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해외에서도 지금 국내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이 있죠? 예, 위워크라는 기업이 2010년에 설립돼서 6만 4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얘가 지금 진출을 거의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도 진출 예정이라서 이 분야가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더라고요. 예. 패스트5는 주택 임대로 사업을 확장해서 20대에서 40대 초반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공유주택인 패스트하우스를 하반기에 시장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파이브하우스. 역시 영어는 추선님이시네요. 그렇죠.
파이브 하우스 하반기 시장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유님, 닥터하우스란 스타트업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닥터하우스는 집수리와 리모델링 분야 스타트업으로요. 10월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 서비스인 이지 인테리어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지테리어. 죄송합니다. 영어 제가 제일 딸리네요. 이지테리어고 11월에는 다방과 손을 잡고 세입자를 위한 주택 점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기사에 소개된 그 직방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직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방, 방콜 등과 함께 부동산 중개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선두주자고요. 지난 6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단지 정보 서비스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변과 각종 편의시설을 직원들이 직접 촬영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데를 방문해서 모은 정보에 가상현실 영상과 실제 거주자의 리뷰나 평점을 곁들인 것이고요. 마침 기사에 대표자분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 직방이 단순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종합 주거 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단지 출입이 통제되다 예. 보니까 단지 내 조경이 정말 잘 돼 있대라는 소리는 듣지만 실제로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입주민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차나 이런 것도 사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차는 앞에 상가에 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렇죠. 항상 모든 일을 아이유님은 야매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선님한테 배운 건데요. 저는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직방이나 다방이나 방콜 같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변호사들이 만든 트러스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보면 이게 투자를 많이 받아서 투자 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그 경영상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다들 어렵거든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원래 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가 쉽지 않은 것이고 이제 그 과정 중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좋은 아이템들을 선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스 개미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직방 같은 앱이나 이런 새로운 서비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앱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뭐 다방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사실 네이버 부동산 그 앱보다 훨씬 그 퍼센티지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더 그래서 높나요? 네, 다방이 1위였어요. 1위인데 거의 예. 과반수에 다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를 한번 써보고 싶긴 하네요.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추선님은 직방 같은 거 써보셨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20대, 30대 원룸이나 이 그렇죠, 조그마한 그렇죠. 물건을 구하시는 분들이 타겟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써보지는 저도 못했고요. 근데 항상 그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네이버 부동산조차도 허위 매물이 많거든요. 뭐 동호수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지난달에는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은 집을 전세로 소개받고 가서 나중에 집주인과 제 친구가 동시에 황당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다행인 거는 그때 하도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본 집을 바로 계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이 잘 돼가지고 소비자분들의 집 구하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덜어줬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스타트업이 IT 기술과 접목되어 다양한 분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뭐 부동산 콘텐츠 분야로 뭐 다음번 기사에는 이제 별도 분야의 대표 업체로 나왔으면 하네요. 저희 부동산 사부죠. 그럼요. 예. 부동산 사부. 네. 멋지네요. 더 많이 발전하고 활성화돼서 청취자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이런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또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조선일보 8월 17일자 기사인데요. 에어비앤비 주택시장까지 뒤흔드나라는 제목입니다. 건축 디자이너 이모 씨는 올 초 서울 삼성동 전용 면적 83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를 11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는 주택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 아파트를 관광객에게 단기로 빌려줘서 월 평균 7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익이 많네요. 네, 월소득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주중이면 33만 원 정도, 그리고 주말이면 38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이거 며칠이나 대시라는 거예요? 대시를 많이 해보셨나봐요, 아이님은. 대실이 뭐예요? 진짜 무슨 말이지, 대실이? 네. 이게 공시를 이제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를 좀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달이나 뭐 45일 전에 이제 부킹 상황을 보고
이제 부킹이 좀 안 됐다라고 하면 값을 내리나요? 가격을 조금 내려서 이제 아. 그럼 금방 나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좋네요. 이거 지금 내용을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집을 샀지만 이게 뭐 정확한 월세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300만 원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네, 하면은 그러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분처럼 아. 월 평균 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라고 하면 오. 한 4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벌 수 예. 있는 아, 월세를 내가 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매매만 가능한 게 아. 아니라 임대로 얻어서 하는 사업도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좀 집주인이 사업성이 있어 싫어하겠네요, 보여요. 근데.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뭐 깨끗이 쓰니까. 그리고 이제 어.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드리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 강남과 목동, 부산 해운대 등의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들도 숙박 임대 서비스에 나서는 등 전세와 월세뿐만 아니라 국내 주택 임대 시장의 제3의 수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시 자료를 들어 기사를 썼는데요. 25억 원짜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비롯해서 목동의 랜드마크인 주상복합, 목동 하이페리온, 잠실 엘스 아파트 등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들이 리스트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특히 하이페리온의 경우에는 복층 펜트하우스를 1박에 50만 원에 내놨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하이페리온이나 뭐 엘스까지는 이해한다고 치는데 압구정 아파트라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호텔처럼 임대를 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컴플레인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월세가 개념이죠? 요즘에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압구정동 아파트가. 그건 뭐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에 뭐 그런 추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에어비앤비라도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인지 진짜 좀 궁금하긴 한데 음.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지금 그 전세도 사실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월세 최근 지난 4개월간 왜 전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늘었잖아요. 예, 예. 이 가장 큰 이유가 월세가 안 나가니까 음. 전세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 같은 경우 매매가를 14억에서 15억으로 보면 우리가 전세 금액을 10억에서 11억 정도로 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 반전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5억에서 6억 넣어도 월세를 150에서 한 250만 원까지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면 월세를 150에서 200만 원 내려고 하면 250만 원 내려고 하면 그래도 월 수입이 뭐 한 800에서 1000만 원은 돼야 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처음에 나오는 한두 단지들이야 그 금액에 세입자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강남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숫자들이 많은데 나중에 그 월세를 다 구할 수 있을까? 세입자들을? 이 생각을 하면 사실 가슴이 깝깝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에어비앤비에 맡겨서 예. 이런 수익 모델을 만들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아침에 이제 한번혜님이 이 기사를 가져왔을 때 이거 새로운 수익 모델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 주택 공유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도시민박업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내 에어비앤비 등 도시민박업을 하겠다라고 등록한 주택은 850가구밖에 안 된다라고 하네요. 반면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은 16,000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6,000곳 중에 실제로 등록한 곳은 850곳이고 나머지 거의 15,000곳은 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또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일단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도시민박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불법이 되는 무조건 건가요? 불법인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택이다 하더라도 이제 어. 민박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집주인이 일단 주민등록이 가 있고 거주를 하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주민등록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의미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쪽방 내지는 문간방에 거주를 하면서 굉장히 옛날 네. 용어 같아요. 문간방은. 어. 네, 손님들을 맞이해라. 그렇죠. 그래야지만 합법이다라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같이 살아야 된다면. 아니 그리고 이제 집을 한 때는? 채로 빌리지 사실 누가 방색 칸에 화장실 하나 부엌만 빌립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 우리가 펜션 갔는데 펜션 주인이 그렇죠. 방 하나에서 그러니까. 참 난처한 그쵸, 일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도시 민박 사업자라고 하면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같이 뭐
밥도 조금 해먹고 뭐 홈스테이, 예, 홈스테이. 그 저기 홈스테이라고 하나요? 그 침대 하나 빌려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 만나고 할 때 그런 개념이지 그렇죠. 예, 예. 새롭게 이런 뭐 주택을 빌려서 하는 개념은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현실을. 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예. 이게 지금 불법인 셈이네요. 그렇죠. 불법입니다. 근데 이 법적인 문제는 뭐 어쩔 수 없다 쳐도요. 사실 이거 실제적으로 만약 제가 직접 해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이 되는데. 당장 그게 이제 손님이 왔다가 갔어요. 예. 그럼 집 치우는 문제부터 그러니까요. 대두될 것 같거든요. 자기 집도 치우기 귀찮은데 이거 언제 에어비앤비까지 치워줘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네. 또 그 대행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 청소나 거- 그런 일들을. 그렇죠. 아니면 네. 좀 그 숙박비를 깎아주고 직접 치우고 가라 직접?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옵션? 근데 뭐 숙련되지 않았으니까요. 어. 뭐 호텔처럼 세팅을 하거나 하기가 근데 일반인이 설령 쉽지 그걸 않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예. 또 내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리모컨을 가져가지 않았는지도 아니 그리고 만약에 안 나가겠다고 막 영어로 버팅기면 영어로 내쫓아야 되나요? 그렇죠. 영어는 코인플렉스님한테 기본적으로 연락드려야 좀 해야 되겠네 어떻게? 여하튼 그것을 뒷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이제 관광객이든 손님을 맞이하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도 결코 만만한 일로 생각되지는 않네요. 네. 힘들겠죠. 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네. 같은 지역에서 하는 에어비앤비 사업자들이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그런 업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뭐 시간대별로 나눈다거나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쉐어해서 너는 뭐 그렇죠. 월목요일 날은 어느 집 가서 뭐 하고 뭐 네, 네, 이렇게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나누는 개념이겠군요. 내 집 이번에 못 가니까 네가 가서 이제 뭐 어. 호스팅을 좀 부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수익적으로만 보면 이 기사를 얼마만큼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에 이제 그걸 임대를 해서 7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4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한 집당 나는 셈이니 괜찮네요. 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실 한 달 월급 정도 그냥 네. 중소업체라고 하면 한 달 월급 정도는 되니까 괜찮네요. 네, 가서 매일 뭐 이불 빨고 할 수 있는 거. 아이언님 어떻게 관심 없어요? 아, 저는 청소가 못할 것 같아요. 청소 관리도 그렇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냥 호텔에만 숙박하면 컴플레인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예상치 못한 컴플레인이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상당히 들을 것 같은데 컴플레인이. 근데 생기신 거는 굉장히 무난하게 생기셨는데 컴플레인을 또 하시나 봐요. 아, 예. 밖에서 자면 좀 예민해져가지고. 주로 어떤 컴플레인 하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온도부터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실 온도 많이 하고요. 아, 네네. 네,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일반 주택가 같다라고 하면 뭐 본인이 뭐 냉난방 끄고 하는 거 정도야. 네. 그 안내만 잘 써놓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이유님은 결혼하신 걸로 아는데 숙박업소를 상당히 많이. 저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영화. 예. 영화에서 본 것밖에 없어요. 저는요. 예. 주택 공유 사업자 예. 김모 씨는 단체 관광객 입장에서는 여행사 등을 통해서 호텔방 여러 개를 잡는 것보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아파트 한 채를 구하는 게 이익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이렇게 내가 펜트하우스를 빌려줬는데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단체로 예, 막 예, 파티하고 뭐 샴페인 터트리고 막 이러면 사실 청소하는 거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또 아랫집에서도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만만치 않은 네. 항의가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게 조금 아파트 저기 분여해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이 20명 오면 타월도 20개를 준비해야 돼요. 40개 두 개씩. 왜요? 두 개씩 쓰지 않나요? 아침 저녁. 예. 진짜 많이 다녀보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모르시는 게 없어요? 숙박업소에 관한 한. 영화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아, 본인은 안 가보셨는데. 저는 숙박업소가 뭐예요? 아, 아, 네. 숙박업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제 가본 전체적으로 적 내용을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예. 뭐 이제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법이 정비되지 못해서 예. 따라오질 못하는 거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지금 강남권에 새로운 물량들이 많이 출현하고 그 수요들의 대부분이 월세인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수익 모델로서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걸 좀 잘 보고 있으면 사실 직장 그만두시고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냥 특별하게 물론 이제 관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 예.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어떤 월급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는 예, 예. 네,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지식을 가지고 하시면. 그렇죠.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사실 은퇴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사실 투잡으로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청소- 실제로 지금 그러신 분들 있나요? 네, 주변에 그런 그래요? 분이
있거든요. 청소 없이 껴서 하는 거죠.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예, 네. 관리만 이제 본인이 조금 신경을 더 쓰긴 해야 되겠죠. 이제 가서 좀 들여다보고 좋은 이제 모델 같아요. 네, 손님이 오면 좀 안내도 좀 하고 이런 게 있긴 하죠. 저는 굉장히 이거 관심이 많이 가네요. 음. 예, 예. 한번 저희 네. 부사부 뭐 아마 렌트 뭐 이런 거 부사부 해볼까요? 에어비앤비? 네. 부사부 B&B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관심 가네요. 예. 좋은 모델 이러다 막 같아요. 우리 투자자 모집하는 거 아니야? 오늘 두 분의 게스트가 깜짝 참여하셨는데요. 두 분이 어디에서 출연하셨는지 알아차리셨나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에 뉴페이스와 함께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더욱 알찬 부사부 기대해주세요. 팟빵 게시판에 써니테님 저희 카페 문의하셨죠? 네이버 카페 사주와 부동산을 클릭해주세요. 푸딩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불어 아유유님의 사랑해요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마린김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더니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더더욱 기대해주세요.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사부